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이 노동조합 집행부 5명에게 470억 원, 1인당 94억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인 이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이 돈을 받아내는 게 진짜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 노조의 손배와 가압류 소송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에 이거 신종 노동 탄압 수단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효과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에 거액의 이 손해배상이 청구된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6년 전 국회에서 손배 가압류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일가족을 파멸하게 만드는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는 지금의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그런 말을 정말 자신이 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 지금 들으신 대로 총 상금 6천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사연 받고 있는데 대상 2천만 원, 최우수상 4명에게 500만 원, 또 매월 월장원 40명씩 뽑아서 선정해서 50만 원씩 상금 주고 있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홍사원의 경제쇼 부동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오르냐 내리냐 이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의 역사를 인문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문인가요? 저는 원래 문헌학자인데요. 그 문헌학자 그러면 옛날 책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그렇지. 근데 이제 책의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의 무게라든지 크기 같은 데에서도 옛날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런 좀 더 책을 파고 들어가는, 글자를 파고 들어가는 그게 문헌학이고.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문헌학에서 봤을 때 책의 내용은 책이 주는 정보의 10%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책의 여백 같은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인데 한편으로 도시 답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옛날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다니고 했는데 두 개를 결합시켜 봤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문헌학.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책 제목이 이거로 맞습니다. 이런 책도 내셨어요. 맞습니다. 그 도시문헌학적인 차원에서.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어디가 좋냐, 부동산 내리냐 아니냐 이거를 말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문헌학이니까. 거기서 보니까 사기 좋은 것과 살기 좋은 것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사기 좋은 것과 살기 좋은 곳.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기 좋은 곳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게 겹치는 경우도 있고 안 겹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사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은 예를 들어서 이태원 같은데 성북동 이런 데는 사기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형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값도 안정돼 있고.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8일에 대홍수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강남역이라든지 그 저지대 쪽은
사기는 좋은데 살기는 안 좋은 곳이죠. 물이 물 넘칩니다. 예. 제 기억하는 것만 해도 84년, 87년, 2000년, 17년 해가지고 예. 늘 넘쳤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대치동 같은 이름부터가 치자 들어있잖아요. 예. 논현, 언덕현 아닙니까? 이런 데는 사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곳인 거죠. 두 개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까지 어디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어디 사면 집값이 오릅니까?로만 지금 질문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보자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세분화해보자. 예. 그래서 살기 좋고 사기 좋은 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 논현동, 과거 이름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 내나 천, 무슨 연 이런 게 들어있는 연못 연자 예. 이런 데들은 사실 매립지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매립지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 세웠다가 좀 기울어집니다. 예, 그렇겠죠. 그러면 건물 같이 가락되겠죠. 예. 실제로 전국의 많은 지역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예. 건물주분들이 조용히 하고 계셔서 예. 드러나지 않을 뿐 예. 않고 사실 어떤 의미 제가 보기에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셔가지고 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딜을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거죠. 예. 근데 그런 데가 있고 예. 꼭 살기 좋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닌 데가 있는 겁니다. 그 반대도 있는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 같은 데 좋아하거든요. 파주 예. 서쪽 지역. 예. 한강 보이고 공기도 맑고 한 데인데 예. 여기는 사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기는 사기에 좋지 않습니다. 구입하기에. 예. 그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라서 개발 호재가 없거든요. 예. 운정신도시보다 북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사를 한 30번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사가. 예. 그래서 이사 좀 안 하고 싶은데 예. 근데 우리 모두 알지만 아파트가 아닌 지역은 늘 재건축, 재개발 추진조합 생기고 난리잖아요. 지주조합 생기고. 그런 게 안 생길 곳을 찾아가고 싶은 겁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갔을 때 가장 개발이 안 될 곳은 예를 들어 파주 서부 지역이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두 개는 구분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오를 곳만 물은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책을 말씀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예. 정말 어디 살고 싶으시냐고. 예. 그러니까 집값 오르면 되는 거냐고 다. 예. 그게 아닌 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돌이켜보니까 인문학적 질문이었더라고요. 그걸 의식하고 쓴 건 아니었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흔히 뭐 우리가 다들 부동산 하면은 네. 요즘 뭐 부동산이 워낙 뭐 젊은 사람이고 뭐 누구든가 그렇죠. 뭐 영끌하죠. 강남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남을 이 부동산으로서 강남이 그러면은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왜 인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원래 군사학을 했습니다. 예. 전쟁 문학.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도시라든지 예. 부동산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한 예. 부분이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안보 문제. 예. 안보가 중요하니까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예. 한국의 도시 구조는 북한과의 그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해서 배치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구조를 이해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오해한다는 거고 예. 강남이 뜬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차원이다.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 사실 살기 좋은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됐다는 거죠. 강남하고 군사적인 문제가 무슨 상관이 예. 있어요? 그게 이제 6.25 때로 거슬러 가는데요. 예. 50년 6월 25일에 이제 북한 쳐들어오고 이제 한강다리 끊기죠. 예. 이때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은 아니죠. 배우셨을 겁니다. 예. 기억은 아니죠. 잔류파와 도강파라고 아. 한강을 넘어간 사람과 안 넘어간 사람의 운명을 갈라졌잖아요. 예.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빨갱이라고 사람 죽이고 그 뒤에 한국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강북에 살았다가 또 전쟁 터지면 또 갇힌다라는 공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 공포는 박정희 정권도 공유했던 겁니다. 예. 이 서울은 10,000원이다에 600만 명을 가지고 전쟁 치를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보내야 된다라는. 예. 그러면서 강남을 개발하고 예. 강북의 개발을 억제하는 전략을 취했죠. 예. 학원 금지시키고 학교 다 이전시키고 유흥시설도 강남에는 풀어주는데 강북은 금지하고 예. 이런 전략을 취하면서 부자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자고로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부자들은 원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시점 정도면 이제 떠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이 개발된 것도 아마 북한이라고 하는 예. 두 번 다시 고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가 없었으면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럴 때 강남이 택해진 거는 예. 사실 맨날 물넘치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이제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데 예. 강남으로 핵심 시설들을 내려보내면서 예. 이쪽을 요새화시키고 예. 그 대표적인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물들마다 이제 소총수들이 저격수들이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든지 뭐 조그만 창문 같은 거 이렇게 뭐 네, 있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사실은 고립돼 있는 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유사시에는 여는 거죠. 예. 그리고 잠수교를 만든다든지. 잠수교의 별명이 안보교죠. 잠수교는 왜 안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사적인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북한이 위쪽을 없애더라도 아래쪽이 남는다. 전차가 움직일 수 있다. 그게 하나. 예. 하나는 북한이 사진을 찍었을 때 아래쪽이 감춰진다. 예. 그래서 별명이 안보교였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가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예. 이거는 국토계획 연구자인 김의원 선생이라는 분이 지적한 건데 사이즈 똑같이 해가지고 유사시에 부서져도 다시 만들 수 있게 쉽게. 예. 원래 다른 나라 같으면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근데 하나하나가 기본적으로 서울을 공격당한다는 전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내려보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북쪽을 위해서는 을지로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방공호로 만들고 예. 남산 1, 2, 3호 터널은 포를 쏜 다음에 숨길 수 있는 용도로 만든다든지. 예. 기본적인 건 안보라는 겁니다. 서울의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는. 특히나 강남 쪽이 강남은. 그렇지 않았으면은 개발되지 않았던 것이고 예. 실제로 강남 빼고 왼쪽의 영등포와 동쪽의 천호동이 먼저 개발됐죠. 여긴 사람 살기 좋은 고지대거든요. 예. 여기는 빠져있던 곳입니다. 사람 살기 예. 안 좋아서. 그걸 택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쪽이 더 살기는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원래는 그 개발한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더 좋아졌네요. 그러면. 더 좋아진 거죠. 부자들 한번 옮겨온 거죠. 예. 그리고 아파트 신화가 생기면서. 예. 이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강북 부자들이 예. 이태원이나 이런 데 단독주택을 예쁜 걸 사냐 예. 아니면 저 아직 편지시설은 없지만 오를 것 같은 아파트 사느냐 강남에. 예. 그때 갈라진 거 아닙니까 운명이. 근데 거기부터는 이제 경제 논리가 작용되는 거죠. 하지만 근본은 안보적인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상할 수 있는 게 세종 신도시가 성공할 것이냐 문제. 예. 사실 그 북한의 위협 정도의 긴박한 압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그 제2의 강남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안 뜬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정도로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 때 79년에는 예. 미군이 사실 철수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북한과 1대1로 맞서야 되기 때문에 예. DMZ에서 평양 거리보다 예. 더 먼 데다가 수도를 옮긴다. 예. 그리고 북한이 서해안에서 폭격할 때 예. 30km보다 더 들어간 데 만든다. 예. 그 목적하에 세종이 선택된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게 없으니까 더 이상 개발의 요인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물론 세종이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만. 세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종 얘기부터 좀 할게요. 그러면은 네. 세종시 지금 한때 이제 그 수도를 옮긴다 그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경국대전 얘기 나오고 뭐 그래서 예. 결국은 안 됐어요. 네. 지금은 다시 이제 세종시의 그 대통령 집무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네. 지금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은 짓고 있죠 아마. 네. 이거는 그럼 그 국토계획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인문학적으로 좀 볼 수 있나? 그쪽을 좀 이렇게 수도를 제2의 수도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인문학이라가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70년대 초까지는 예. 남북 통일이 전제였죠. 예. 근데 79년도에 예. 이 이름이 임시행정수도입니다. 예. 이게 왜 임시행정수도냐면 우리는 목표가 통일이 맞지만 예. 임시적으로 분단 상태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현실 국토의 중심인 대로 수도를 2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예. 그게 적혀 있습니다. 중화기획단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적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서울은 2대, 예. 실질 국토의 중심인 중간에다가 새로 만들고 두 지역을 고속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게 최종 목표였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예, 박정희 정권 79년에 만든 예. 그 각종 도시계획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화기획단이라는 데가 만들었는데 예.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냐면 예. 수도 이전이라고 만들면은 난리가 나니까 예. 감춘 겁니다 정체를. 예. 그래서 우리는 중화학을 창원 같은 걸 만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근본 목적은 이제 북한과의 통일이 안 될 거라는 전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고 있으면 세종 공주 지역이 찍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국토의 중심이라 나와요. 이제 한반도 전체가 한국이라는 걸 포기한 겁니다. 그 70년대에 미국의 압력, 베트남 전쟁 영향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를 빼고 세종이 왜 선정됐는가 논한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그 기본 전제가 어긋나는 이해를 하시는 거라는 게 제 책에서의 주장인 거죠. 그럼 그때부터 그럼 세종을 세종이 이제 그 새로운 그 행정 수도로 예, 두 번째 수도. 얘가 됐었으면은 네. 지금도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이른바 통일 또는 한 100년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분단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생각하시는데 세상에 수많은 분단 국가가 있습니다. 키프로스니 인도, 파키스탄 같이 다들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갈라진 거다. 한 200~30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은 지금 너무 약간 독특한 국가가 너무 가까워요.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노원구에서 예비군 할 때 예비군 훈련장 앞이 구호가 서울은 최전방이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 다른 지역 분들이 보실 때 서울은 너무 편중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세종, 대전, 청주를 묶어서 저는 그거를 대세청이라 부르는데 여기를 새로운 제2의 수도로 개발하는 게 지방 균형에도 맞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서울 지역, 동남권 지역 플러스 하나 만들어짐으로써 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청주가 견인할 거로 봅니다. 왜 청주예요? 실제로 청주는 지금 수도권 바깥 도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서북부 지역이 공업 도시로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서울 방향인데 저는 이제 청주를 대서울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철도는 아직 없지만 오송에서 아침에 경부고속도로를 보면 바글바글합니다. 서울을 출근하려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서울과 연동되기 시작한 거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인구가 지금 85만인데 100만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전은 전통적인 그 강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종은 제2의 수도로서 행정 기능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묶였을 경우에는 이제 고유한 독자적인 세력을 띌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띄어야 21세기 중반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청주가 됐든 세종이 됐든 뭐 부산이 됐든 그렇죠. 광주가 됐든 다른 지역을 어쨌든 메가시티로 키우고 거기에 그야말로 국가가 돈을 투입해서 맞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서울만큼 살 수 있게끔 맞습니다. 해야만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너무 서울에만 돈 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잠깐 강남 얘기했지만은 사실 제가 보면서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사실 모든 민간은 어차피 강남이 뭐 편하다고 해서 민간이 거기다 뭐 좋은 시설 짓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근데 공공도 거기 다 강남에다 다 많은 인프라를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왜 강남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세빛둥둥섬이 반파대교 아래에 있지 않고 마파대교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까? 왜 공공까지 거기 들어가는지. 맞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서울 시내 지하철역 중에서 강남 3구의 전체 지하철역이 25%가 다 몰려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지하철 9호선만 보더라도 동작, 구반포, 신반포 고속터미널까지가 1km도 안 되는 거리에 여기 하나씩 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강남구는 마을버스라 그러잖아요. 지하철을. 그러니까 왜 민간은 모르겠는데 공공마저도 다른데 그렇게 그야말로 다른 지역도 뭐 지역뿐만이 아니고 같은 서울에서도 왜 굳이 강남에다 공공마저도 이렇게 돈을 갖다 가뜩이나 살기 좋은데 왜 더 살기 좋게끔 그러니까 더 몰려들고 더 집값 부동산을 갖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좀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쓴 도시의 승리라고 유명한 책 있죠. 그 책 보면 나오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언론에서 사실 그거는 본인들 사는 동네의 일이다. 대부분의 뉴욕은 그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쇠락해버린다. 근데 자기들이 사는 집 출퇴근하는 그 핵심 지역에서 거기 일어나니까 세상의 전부인 양.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기 사는 곳에 너무 집중해서 생각이 들어요. 이기적으로. 그건 다른 지역 분들이 화내셔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가 좀 말만 이제 균형 발전 뭐 국토 균형 발전 뭐 이렇게 말만 하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오피니언 리더들을 강제로 KBS도 지방으로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서울대도 옮기고. 맞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정말 대학 옮기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아니 먼저 마세요. 저는 지금 다른 질문 하려고 그랬어.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그냥. 그래요? 지금 한반도에서 하여튼 그 1934년에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그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걸 만들었었나 보죠. 이때? 맞습니다. 1934년에. 이게 한반도 최초의 도시계획이죠. 이게 지금까지도 지금의 도시계획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조. 예. 그러니까 이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라는 게 예. 1934년에 만들어졌고 예. 이제 만주 지역이 만들어지니까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시키려는 계획에서 예. 함경북도 낮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적용한 건데 예. 이제 그때 기본적인 구조는 구도심용이었고 예. 그때 이 계획들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도심은 현재도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게 제 얘기였고 예. 이게 서울 및 광주 등 부산 등 포함해서 행정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계획을 해방 후에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서류가 앞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예. 이게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들의 계획을 한 게 예. 현재 신도시들이다. 어.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때 계획이 없었죠. 근데 영등포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예. 이 도시는 왜 요 구조고 왜 도로폭이 일본에 가면 있은 것 같은 구조 도로폭이 나타나느냐. 예. 왜 여기는 미국에서 본 것 같은 도로폭이 나타나느냐. 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 강남은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만든 계획이라서 예. 미국 자동차 도로폭이고 예. 동부전동은 식민지 때 계획이라서 일본인 도쿄나 교토 도로폭인 거예요. 아,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따져보면 또 언뜻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요. 영등포 좀 좁잖아요. 아. 그렇게 다 교토 나라 같은 구조인 겁니다. 아, 그때 거기를 갖다 본따서 이제 개발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강남은 완전히 계획도시니까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강남이 중요한 게 예. 이제 서울 경우에 식민지 때 계획된 계획이 끝나고 예. 그 다음을 처음 만들었을 때 만든 게 여의도하고 강남이라 예. 드디어 한국인이 도시계획을 한다라는 그 첫 시험 단추로서 중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리고 도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네. 반드시 살펴야 할 국가 프로젝트로 3가지를 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3가지. 어떤 프로젝트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예. 저는 이번 책에서 앞에 중에 연습 문제 겸 드린 건데 예. 부동산이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계획 나오면 그때그때 너무 흥분하시더라고요. 이대로 될 것이다라고. 예. 근데 100년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엎어지고 예. 축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 연습 문제를 드린 건데 예. 하나가 아라뱃길, 예. 경인. 경인 누나. 예. 하나는 지금은 이제 존재도 없는 조그만 한강 하류에 보가 있는데 신곡보라고. 원래는 있어요. 신곡보 소양강댐 있어요. 같은 다목적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한강 한강 하류에다가. 예. 그 행주산성 옆에다가 만들고 서울 전역을 8m쯤 수몰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2번째. 예. 3번째는 지금 앞 초기에 말씀드렸던 행정수도 계획. 예. 이 3가지인데 예. 이 3가지 계획이 각각 어떻게 축소되거나 바뀌거나 좌초되는가를 보시면 예. 지금 정부 각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각종 장밋빛 계획들이 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의 판단으로 예측하실 수 있다. 유튜브 보시고 뜬다더라가 아니라 예. 요건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3가지가 그러니까 과거부터 한국의 도시 개발 계획의 큰 틀이었는데 요 3가지가 가장 알기 쉽게 예. 좌초되거나 성공했거나 했다는 아. 거죠. 지금 그중에서 제가 아라뱃길하고 세종시는 제가 예. 이해가 가겠는데 네네네. 신곡보에다가 한강 하류에다가 다목적댐을 만든다는 건 원래 댐이란 건 상류에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경인누나랑 연동되는데요. 예. 지금 영종도 공항 있는 영종도 예. 섬 4개 있던 거 간척하신 건 아시죠? 그렇죠. 예. 영종, 용유, 예. 삼복, 예. 신불. 예. 근데 원래 일제 때부터 예. 지금도 계획이 있는데 보면 강화도까지 전부 다 간척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분은 그걸 광개토 계획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동부 인구를 대체로 서부로 옮겨버리고 예. 동부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계획까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상류는 보호되고 하류는 살기 좋은데 사람 많이 살고 예. 그리고 서울 인천까지를 대규모 공업단지로 만들고 예. 그러면 운하를 만들고 그럼 전기가 필요하죠. 예. 그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였어요. 한강 하류 예. 신곡댐에서 예, 한강 다목적댐에서. 다목적댐에서 그럼 지금 여의도는 3분의 2가 잠길 예정이었습니다.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홍수라면은 뭐 서울 시내 전역에 거의 남산 빼고 다 잠길 것 같은데. 홍수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 대청호나 뭐 충주호 보시면은 수몰지라는 데 있잖아요. 예. 서울 상당 부분이 수몰 예정지였습니다. 그때 그 계획대로 했으면 이미 그때부터. 근데 이거를 미국과 프랑스가 말렸죠. 예. 이거는 사실 식민지 때 계획을 그대로 추수한 건데 예. 너희 돈도 없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좀 축소해라. 뜯어 말려가지고 한 게 1차 국토 5개년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은 뜯어 말린 게 잘한 것 같은데. 잘한 제가 것 봤을 같습니다. 때는. 이거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네. 세종시는 그렇고 아라뱃길. 경인 아라뱃길. 아라뱃길은 저도 예전에 그 취재를 많이 해서 뭐 좀 압니다. 네. 아라뱃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라뱃길은 참 애매모호해졌죠.
지금 배가 다니기엔 지금은 그렇지. 예.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원래 계획은 1920년대에 인천 쪽에 민간인들이 제안했던 거거든요. 예. 그 서울과 그 상업적 공업적인 용을 만들어 달라. 예. 그러다가 이제 일제 때 말기가 되면서 일본이 부평 지금의 이제 그 김포공항 있고 한 그 평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를 항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예. 그 계획을 가져온 건데 이제 이거는 서울이랄까 한국의 공업 중심이 경인공업단지에서 예. 안산이라든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업적 기능을 경인우나 아라뱃길이 감당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예. 사실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따라서 댐도 그냥 소실돼 버려서 아. 그냥 서해안 바닷물이 서울로 들어오는 거 막는 정도로 예. 보로 주로 축소되고 예. 아라뱃길도 그냥 하이킹용으로 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라뱃길이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면서 저는 사실 4대강 사업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돈을 한꺼번에 왕창 써서 왕창 써야만이 거기서 검은 돈도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아래까지 돈도 가고. 그런데 아라뱃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라뱃길은 그때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부르크 같이. 맞습니다. 서해안에서 중국 배가 마포까지 들어온다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4대강에 쓸 돈에 4대강 뭐 사실 그 건설사들한테 4개, 7개 건설사들한테 들어간 돈만 그 8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2년 동안.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돈이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 돈을 차라리 아라뱃길을 제대로 해서 원래 계획대로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들었으면은 서울이 훨씬 더 명품 도시가 되지 않았겠나. 그럼 이제 수도권 인구 중심이 심해지지 않았을까? 그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로 어쨌든 만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경인우나 아라뱃길은 사실은 이제 산업적인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가 상실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은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는 백길이 돼버린 거죠, 뭐 거기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한동안 이제 서해안 시대가 온다라는 거는 중국과의 교역이 앞으로도 커질 거라는 전제였는데 저는 사실 신냉전이 앞으로 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새만금도 그렇고 안타깝지만 그런 이제 대북 관계나 대중 관계가 좋아진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계획들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오히려 아라뱃길을 크게 만들었다면 지금도 가보시면 인천항, 김포항 비어 있잖아요. 그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긴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입장 차이입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제가 그때 하여튼 보면서 4대강에 쏟을 돈으로는 차라리 그냥 경인 아라뱃길을 진짜 제대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용 가치가 높았을 텐데 뭐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안타까움을 부천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천이? 부천이 경인 누나를 옛날 계획을 아직도 품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부천항을 만들어 달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요것도 또 좀 저하고 입장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책을 보니까 35층 원칙이 이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시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대단히 나쁜 규제였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높이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역시나 제가 애정하는 도시의 승리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고층 빌딩의 친환경적입니다. 전 이제 지방 답사도 많이 하는데 도심 지역 사람들 도심 지역에 살고 싶은 건데 도심 층고를 제한해서 집을 줄여버리니까 자꾸 스프롤 현상이 나면서 정말은 마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교외 지역들이 애매모호하게 택지 개발돼 버리고 사라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데 100층 올리고 그리고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쪽을 오히려 철저하게 녹지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게 친환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도 시장님 만났을 때 이미 다 은퇴하신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38층 아파트를 가지고 끔찍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어가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싱가포르, 홍콩 같은 거로는 볼 수 없다라고. 근데 저는 그게 왜 문제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공조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에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35층 미만의 도시를 원하시면 저는 정말로 좋아하는 도시지만 춘천, 전주 등이 있다. 그런 데 사시면 된다. 근데 왜 그 도시 자꾸
메트로폴리탄 서울에다가 적용을 하냐는 게 제 근본적 문제의식입니다. 예. 또 강남도 자꾸 억지로 묶지 말고 올리고 싶으면 올리라고 하고 그래서 교통난 생기면은 부자들은 떠나갈 거죠. 예. 그리고 시장 원리를 통해서 강남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자꾸 정부가 개입해서 해보려 하니까 좀 삐걱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강남에 예를 들어서 100층 5층짜리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해갖고 100층짜리로 올리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리고 나머지를 이제 좀 풍족하게 여유 있게 그렇죠. 하자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부 차도 늘리고 임대수용 늘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리는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그 해당 지역에 어떤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을 지금 250% 그렇죠. 주는 것도 그렇죠. 굉장한 혜택이라고 특혜라고 하는데 그럼 막 500%, 1000%, 2000%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 지금 250은 너무 낮다 생각해요. 예. 300에서 5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도 용적률 높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수원에 했죠. 문제는 네. 그거를 공짜로 주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걸 빼내야지 그만큼. 기부 채납을 더 받아내야죠. 기부 체납이 아니고 그거는 국가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용적률을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돈 주고 사요 필요하면은. 맞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한국에서는 그 용적률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 땅 갖고 있으니까 요거 내 재산이 그렇죠. 하늘도 내 땅이야. 그렇죠. 라고 내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동의합니다. 예. 저는 이제 구도심을 개발하면은 사람이 밀려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안도 더 많은 임대주택이 유일한 답이라고 보는데 예. 그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최대한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저 이번에 KDI 글을 썼는데 예. 너무 임대주택을 크게 짓고 예.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요. 결국 싸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예. 저 연구임대를 늘려야 되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도심에다가. 예. 그래서 소셜 믹싱을 마을 만들기의 개념이 아니라 예. 최대한 저소득층 중산층이 많이 살게 함으로써 예. 이들의 입김을 높여야 된다. 예. 그래 정치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유일한 가능성은 층고라고 보는 거죠. 용적률과. 그러니까 저도 용적률 높여주는 거 당연히 당연히 거기를 좀 그 높게 고층으로 지어서 한강변에 살고 싶어하는데 고층으로 그렇죠. 짓고 맞습니다. 나머지를 좀 여유 있게 하면은 맞습니다. 괜찮은 거고 네. 다만 그걸 공짜로 주면은 맞습니다. 너무나 지금도 250% 용적률 주는 게 과도한 특혜라고 공공의 재산은 그냥 개인한테 줘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시의 하늘은 공공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거 돈 받고 주면은 500% 1000% 줘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공공의 목적으로 맞습니다. 임대주택을 네, 짓든 맞습니다. 어떤 도시 서민들의 주택을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 그 주장한 예.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35층 얘기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35층을 막 이거 잘못됐다 막 이러면은 용적률 더 공짜로 줘야 된다 이 얘기하고 이제 좀 연결이 돼 버려 갖고 전 제 책에서는 35층 규제 푸는 것과 임대주택을 묶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GTX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GTX 어쨌든 이게 지금 요즘 여기 따라서 집값이 뭐 들썩인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GTX가 이게 그 효용감 그렇게 별로 있지 않다. 예. 왜? 그걸 예상합니다. 아. 그 대심도라는 건데 예. 여러분들이 지하철 2기 지하철 서울 2기 지하철 예. 5, 6, 7, 8호선 타시면은 꽤 내려가잖아요. 예. 예를 들어 6호선 버티고기 같은 데 상당히 내려가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예. 서울 지하철 2호선만큼 빼곡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지역에서 버스 타고 그 드문드문 있는 역에 가셔가지고 예. 40m 이상 내려가신 다음에 출퇴근 시간은 그나마 10분 간격이 될 거지만 예. 평소에 2, 30분 간격이 있는 걸 타시고 가셔서 또 올라가셔가지고 버스 탄다는 거는 예. 차라리 아마 광역버스를 타시는 게 빠르다는 결론이 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방 답사하면서 느끼고 지방 예. 지부들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 모든 분들이 서울 수도권 2호선 전철을 생각하세요. 열차 하면은. 얕게 있고 3분만 한 번씩 오고. 예. 절대로 그게 아닌 겁니다. 열차라는 거는 그렇게 2호선 같은 것도 그 용적률의 300%를 채우고 있거든요. 운행할 때. 예. 그래서 간신히 적자가 안 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지역 우리 동네 철도가 고층 지상에 있는 거 싫으니까 지하로 놔주시고 예. 2호선호가 빨리 오기도 바라고 예.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GTX 중에 강남 통과하는 한두 개 말고는 건설 안 될 것이다. 지방에서도 그게 안 된다. 그건 돈이 안 됩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대한 적자인데 예. 무조건 지하를 원하고 무조건 짧은 간격을 원하면은 그러면 강남 통과하는 것만 지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도에다 마음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예. 지상도 넣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김포 같은 경우가 좀 문제였는데 꼭 지하에 넣어야 되고 예. 철도를 놔야 되다 보니까 일량으로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자마자 그 사람이 미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 근데 지상에 만들었으면 그 앞뒤로 늘리는 게 쉽거든요. 예. 근데 지하에 만드는 바람에 예.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상 뭐 만드나 마나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의미를 상실해버린. 아. 근데 지금 서울에 짓고 있는 경전천들 많은 부분들이 예. 최근에 개통한 신림선도 그렇고 예. 일단 만들자예요. 일단 지하에 만들자. 아.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GTX 같은 방식이 지방에도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 기껏 노선 만들었는데 효용도 떨어진다. 아. 지상에다가 길게 여러분들이 감수하시고 많은 부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어쨌든 신도시나 뭐 구도심을 그 건설되긴 하지만은 네. 지상에는 그럼 그 짓는 게 더 그럼 싸겠느냐? 쌉니다. 아 그래요? 지상이 쌉니다. 지하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근데 그나마 대심도로 들어감으로써 예. 그 토지에 대한 이제 보상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상이 더 싸게 들고 그리고 이제 예를 그 들어 땅을 그냥 사는 게 더 싸다 이거죠? 그 경우에 이제 공용지를 가니까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예. 그리고 처음에 아마 9호선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4량으로 하다가 늘리잖아요. 예. 그 늘리는 게 지상은 쉬워요. 근데 지하로 했다가는 지하철을 늘리는 거 지하에 있는 역을 확장하는 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더라도 지상이 예. 난 겁니다. 근데 한국이 고가도로라든지 생기면은 슬럼이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미국이나 일본을 봤을 때 슬럼이 되지 않습니다. 고가도로는. 예. 이 부분은 한국인들이 너무 지상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그런가요? 좀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주시길 바란다. 모든 지하철이 예. 모든 열차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아니다. 예. 그 일본 조금 전에 일본 얘기하셨는데 네. 일본 부동산도 그러니까 그 90년대 초에 폭락하면서 거품이 터지면서 그렇죠. 지금 계속 폭락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다가 요즘은 또 조금 일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쿄나 뭐 이런 데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도 그럼 일본하고 앞으로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경우도 제가 유학했던 시점이 한참 버블 끝난 뒤에 예. 지방에 집값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예. 도쿄 도심, 그러니까 도쿄라는 게 23구라고 하는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이 있는데 예. 도시 지역은 안 떨어집니다. 롯본기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 집값 실현을 통계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집값 할 때 결국은 사람들은 강남 신축 아파트를 말하고 있는 건데 예. 서울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떨어진 아파트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 도쿄 도심 지역 아파트 값은 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외곽의 단독주택들 그리고 제가 유학했던 도쿄 외곽의 신도시 지역들 타만 뉴타운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죠. 그중에서 언덕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 인구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을을 일으켜보자라는 목적으로 제가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쇠락하더라고요. 어. 근데 다만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땅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려진 땅이 많은 건데 예. 한국도 간척지 같은 서해안 지역 간척지는 비어 있지만 예. 많은 도심 지역은 그렇게까지 비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예. 일본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도쿄 도심 오사카 도심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오를 것은 계속 오를 것이다.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좀 꾸준히 오를 거라고 봅니다. 뭐 인문학적으로 봐도 그렇게 오를 것이라고 결론이 나오나요? 당연하게 여기가 좋으니까. 예. 다만 이제 지방 도시들 예를 들어 익산 김제급이라든지 순천급은 예. 좀 더 컴팩트 시티를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특히 신도시 네. 신도시 지금 계속 건설 계획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국토부에서도 지금 270만 호 전국에 새로 짓겠다고 하고 네. 신도시의 미래는 그럼 이 신도시가 기능을 그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네, 정말 지금 아마 그 홍사님 생각에는 아마 이제 경기도 신도시를 염두에 주셨을 텐데요. 예. 혁신도시 보시면 예. 혁신도시 중에 지방의 구도심과 그 밀접하게 만들어 놓은 곳은 살아나는데 예. 나머지 곳은 구도심을 죽여가면서 인구를 뺏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거는 저는 로스 전략이라 보는 거고. 세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의 인구가 다 세종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중화기획단의 보고서를 보면 예. 처음부터 대전과 일체화한다는 전략이었더라고요. 세종은 자립적 도시가 아니라 대전의 위성도시에서 개발될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
진잠, 둔산, 유성처럼 예. 세종이 있는 거예요. 대전의 일부로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경우도 지금 서울 인구가 줄고 있지만 경기도는 인구 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인구가 빠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경기도는 신도시는 여력이 있다. 예. 다만 너무 바깥에 짓는 게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양주 정도, 예. 남양주의 서부 지역, 고향의 동쪽 지역 예. 이런 정도의 신도시 짓는 거는 효용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하고 예. 용적률 층고 올리는 대신에 임대주택 많이 지은 것밖에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밖에는. 예, 그 외에 다른 해답은 그냥 자꾸 농촌 지역만 파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잠깐 그 호우 경보가 발효돼서 요거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됩니다. 9월 2일 18시를 기해서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동부, 제주도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 발효됐다고 합니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라고 특보사항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 지금 만연한 뭐 어떤 미사여구 이런데 현혹돼서 덜컥 집 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경계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통팔달의 역세권. 철도역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예. 특히 지난 몇 년간 평택 서부가 상당히 이제 기획부동산의 놀이터가 됐는데요. 미군 기지가 재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예. 주변 지역이 옛날 기촌처럼 뜰 것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역들을 신호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도 안 살고 기계 신호만 주고받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뜰 거라고, 역세권 될 거라고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철도로 조금만 아시면 속지 않는 건데 안 가보고 사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니까. 그게 하나. 역세권이란 말을 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시라. 하나는 이제 숲세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숲세권은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동작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숲세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창문 열면 산바람 들어와서 에어컨 안 틀어도 된다. 새소리 들린다. 그거는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울은 꽤 안반 지역이 많은 데라 숲세권 참 많더라고요. 저는 우면산 산사태를 그러니까 난 남부순환도를 다니던 사람으로서 꽤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옹벽 바로 옆에 있고 한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가격 흥정하실 때 협상하실 때 그거를 숲세권이라고 홍보하는 데 대해서 이거 위험한 거니까 값 깎아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또 신호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지명도 말씀드렸고. 아까 지명을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2020년에 재난 예고 지역이랑 예상 지역이라는 지도를 만들었었는데 그 보고를 만들어 놓고도 선전을 안 했어요. 왜 우리 지역이 위험 지역이냐고 하는 민원들에 시달릴까 봐. 집값 떨어질까 봐. 집값 떨어질까 봐. 말하자면 한국은 집값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가지고 모든 게 우선합니다. 집값은. 그러다가 KBS 기획팀에서 내놓으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결국 받아냈는데 뭐 한번 예전에 보도된 적은 있었어요. 맞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 일이라서요. 다른 나라는 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만들어 놓고도 무서워서 안 하다가 홍보를.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산사태 위험이 있느냐, 어느 지역이 재난 위험이 있느냐 그렇죠. 이걸 갖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건데. 실제로 그 해에 여름에 거의 그대로 일치했어요. 수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건데 공개를 안 하고 하구 관청 내려가서 알아봐라 했는데 하구 관청은 모르겠다 올라가라. 해서 KBS 측에서 내놔라 했는데 환경부가 데이터를 안 주고 종이로 출력한 2,200장을 준 거죠. 그래서 KBS 측에서 다시 그걸 짜집기 해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했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 부서가 지난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공개했어요. 근데 그것도 확대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앱 하면 확대되잖아요. 손가락으로. 안 됩니다. 막연하게밖에 안 보여요. 이건 정말 근데 올 여름에 특히 8월 8일에 서울 남부 지역 홍수 난 다음에 이게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된 일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이게 막연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민원 시달릴까 봐.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선진국들은. 내 지역이 위험한 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거지 공무원들 민원 시달릴까 봐 무서워서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게. 사실 제가 지금 언뜻 생각에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됐나? 하여튼 그 우리 탐사보도부에서 2년 전. 2년 전인가요?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 재난 위험 지도를 갖다 그거죠. 처음 이제 작성했다 해갖고 그게 그거군요. 거죠. 그겁니다.
저는 사실 그때 별로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중요한 거였군요. 중요한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긴 되는데 확대가 안 된다는 이거죠. 선전도 안 하고 예. 손했는데 여러분 지도는 좀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예, 그것도 예. 안 되고 정말 막연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데이터는 있는 겁니다. 예. 꽤 꼼꼼하게. 그건 제가 다시 그 한번. 취재부서에 한번 좀 예, 다시 예. 말을 해야겠네. 예. 그런 부분은. 특히 그래서 이번에 2년 전에 KBS 기획탐사가 빛을 예. 발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이게 뭐 부동산 그 뭐 이런 문제니까 작년에 뭐 대선 그 이제 지방선거 때 네. 김포공항 이전 문제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에 보면은 지방에도 지금 공항들 이전 문제 많이 있어요. 특히 군사공항 다 그렇죠, 끼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김포공항 이전이나 군공항 이전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핵심은 지금 김포, 성남, 수원 그리고 네. 대구, 광주 쪽인데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군사공항은 있을 만한 데 있습니다. 필요해서. 예. 예를 들어 김포공항이 있는 이유는 뭐 미군 관련이고 그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못 움직인다. 예.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예. 그러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뭐 비애국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잘 안 움직일 거라는 전제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면은 곧 이전할 거니까 주변 역세권 개발될 겁니다. 예. 뭐 꼬리를 물고 개발 호재가 나와요. 예. 그거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라. 예. 특히 성남공항 같은 거는 정말 예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수원도 마찬가지고 예. 아마 저는 쉽게 못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아. 다만 대구나 광주는 좀 성격이 다른데 예. 이 경우는 이제 지자체들 간에 협상이 좀 필요한데 예.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대구 군이 경북과 싸움도 시끄러웠고 예. 무안도 그렇고 네. 이 부분은 좀 지자체 간의 협상력이 필요한데 잘 안 되셔서 중앙이 개입하기도 애매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오래 끌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포공항도 쉽게 안 옮길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걸 자꾸 서울에 그런 걸 해놓으면은 네. 자꾸 그냥 그 지방은 그럼 뭐 먹고 사느냐 맞습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굳이 왜 그 돈을 지방에 써야지 왜 서울에 쓸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들거든요. 핵심적으로는 대세청, 요 충남 아. 충북 쪽에 더 쏟아부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도 국회도 분원을 만들고 예. 특히 국회가 이제 청문회나 감사할 때 자꾸 서울을 불러서 문제인 건데 아. 3분의 1은 세종이 있고 예. 3분의 1은 여의도, 3분의 예. 1은 지역구 예. 이렇게 좀 순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3번씩 서울로 올라가는 일이 맞아요. 없도록. 아, 맞아요. 그래서 중부 세종권,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그렇죠. 어쨌든 서울만한 수도권만한 데가 지방 어딘가는 네. 또 하나 좀 생겨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때 분원이 아니고 그냥 국회도 그렇죠. 국회가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서울에 그냥 분원을 만들고 맞습니다. KBS도 세종으로 내려가고 맞습니다. 서울대 내려가고 그 웬만한 그 공공기관들은 다 뭐 지금 혁신도시라고 해서 지방에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은 하지만 중앙 컨트롤 사도 필요하니까 예. 그 세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은 헌재 판결은 참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앞으로 좀 성장이 그럼 기대되는 도시라고 하면 어디를 좀 꼽으시겠어요? 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세청 주변 예. 대세청이라도 이제 충청북도 하면 청주랑 충주인데 예. 차가 크더라고요. 충주 25만, 청주 85만인데 예. 그 차가 더 커질 것 같고 예. 대세청 주변과 천안 지역까지는 크게 성장할 거로 본다. 앞으로 예. 지속적으로. 예. 그 바깥을 넘어간 혁신 도시들은 구도심 인구를 그냥 빨아들이는 거라서 예. 그 도시들은 더 이상 예전에 인구 증가 시절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예. 컴팩트 시티로 빨리 전환하시라. 지금 그나마 돈이 돌 때. 아. 그러면 앞으로 낭피해 보실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도 오히려 개발을 억제하고 관광으로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양 같은 경우인데 예. 제가 바로 며칠 전에 강원도 홍천 다녀왔거든요. 예. 이런 지역도 조금 더 관광으로서 힘을 기울임으로써 예. 제2의 제주를 누리시는 게 낫다. 예. 자꾸 인구 느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서 거주 인구 말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인구를 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 그런 인구를 늘려야 된다. 예.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지방 같은데 꼭 예. 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정도 우리에 살라. 예. 1년에 2달 정도 살라. 예. 그것도 이 인구 계산에 넣자는 거죠.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인프라를 늘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좀 유연해져야 됩니다. 예. 경기도 사는 사람이라고 예. 꼭 경기도지사 뽑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약간 정치적 얘기입니다만. 예. 학교도 서울이었고 직장도 서울인데 내가 왜 경기도지사를 뽑아야 되냐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 약간 유연하게. 예. 이건 약간 정치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마 21세기 중반 되면은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인문학적인 부동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시덕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김영익 교수와 함께 다가올 경기 침체의 위험성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 아침 7시 20분. 최경영의 최강 시사. 낮 12시 20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최영일의 시사본부 들을 시간이에요. 기다려지는 점심시간 시사본부에서 저 최영일을 만나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즘 핫한 시사가 궁금할 때는 평일 낮 12시 20분 최영일의 시사본부.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쓰는 방법. 배달 왔습니다. 배달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철가방, 달배.